오늘은 2016년에 발생한 선상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말 그대로 바다 한가운데 선상에서 사람이 살해당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제가 준비하면서 물론 사건의 잔혹성, 사건이 벌어진 과정도 중요하게 봤지만, 특별히 이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범인들이 검거되기 전까지 그 나흘이라는 시간을 선원들이 배 위에서 어떻게 무사하게 버텼는지, 그것도 살인자와 함께.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공포의 나흘이라는 시간 속에는 항해사 이 씨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 전해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같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6월 20일 인도양 한가운데 광동해운 소속의 원양어선인 광현 803호가 떠 있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항해사인 50세 이 씨가 선실로 돌아와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선실로 누군가 뛰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색이 된 베트남 선원이었습니다. 이 선원이 이 씨를 부르면서 산타 마리아라고 외쳐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씨의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집니다. 본능적으로 선실 밖으로 뛰쳐나가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산타마리아라는 말이 선원들이 쓰는 은어거든요. 보통은 물건이 파손됐거나 누군가 사망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씨가 바로 선장이 있는 조타실로 뛰어갔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 평 남짓한 되게 작은 조타실이 죄다 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선장인 42세 양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상태를 살펴봤는데 이미 의식을 잃었어요. 손쓸 수 없는 상태였죠. 온 몸을 흉기에 찔린 채 엄청난 양의 피를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혈을 하면서 응급조치를 해요. 바다 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살인범이 이 배 위에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이 씨가 지혈에 몰두합니다. 근데 이 조타실 밖으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입구 쪽을 쳐다봤는데 칼을 들고 있는 남자의 그림자가 이 씨 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또 다른 베트남 선원이었던 거죠. 아까 사건을 알렸던 선원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온몸에 피를 다 뒤집어 쓰고 이 씨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목을 긋는 제스처. 이렇게 딱 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곳이 바다 한가운데 죽음의 밀실이 된 거죠. 광현호는 2015년 2월 11일에 부산 감천항을 출발해서 인도양으로 출항을 합니다. 참치잡이 원양어선이었는데 원양어선치고는 작은 규모의 선박이었어요. 배에는 한국인 선원 3명, 베트남인 7명, 인도네시아인 8명, 총 18명이 승선한 상태였습니다. 목적지는 아프리카 인도양에 위치한 세이셸 공화국이었습니다. 빅토리아항을 거점으로 삼고 1년이 넘게 조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곳곳을 돌면서 참치를 잡긴 했지만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다고 해요. 결국 회사 측에서 결단을 내리고 이제 선장을 교체합니다. 그렇게 2016년 4월에 출항한 지 1년 2개월 만이죠. 양 씨가 새로운 선장으로 이 배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또 한동안 작업이 이어졌는데 6월 초순에 어떤 일이 하나 생겨요. 이게 관계에 좀 균열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베트남 선원인 부반 및 브이반웅 이 두 사람이 항구에 정박한 틈에 선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무단으로 배를 이탈한 거예요. 선장 양 씨가 이것 때문에 엄청 분노를 해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을 하면 하선시키겠다. 라면서 아주 강하게 경고까지 합니다. 폰이 이제 고장이 나서 수리하려고 나간 거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건 잘못인 거잖아요. 근데 이날 크게 혼이 난 두 사람이 선장 양 씨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 같아요. 6월 9일이 됩니다. 광현호가 다시 빅토리아항을 떠나서 북동쪽으로 1046km 떨어진 해역으로 향해요. 여기서 열흘간 조업을 했고요. 이후에 동쪽으로 배를 몰았는데 여기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6월 19일이었어요. 그날 갑판에서 이제 하루 종일 미끼 작업을 했거든요. 오후 4시가 다 돼서 작업이 끝나요. 그러니까 양 씨가 선장이 우리 회식 좀 하자 고생했다 이러면서 양주를 이제 꺼내서 선원들한테 따라줍니다. 이날 회식에는 선장 양 씨, 그리고 기관장 강 씨, 베트남 선원 4명,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원 5명, 이렇게 11명이 참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 흥겨웠어요. 그렇게 양주 5병을 이 11사람이 비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취기가 좀 오른 이 베트남 선원 부반밋과 브이반웅, 아까 무단 이탈했던 이 두 사람이 선장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베트남어로 건배가 요래요. 이 둘이서 요라고 외치면서 술을 들이켰는데 이 말투가 좀 이제 선장이 듣기에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공격적인 말투로 뭔가 건배를 하라고 조롱하는 듯한 이런 식으로 들렸던 거죠. 다른 선원들도 이때의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양 씨도 이 선장도 기분이 나빠서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했었대요. 근데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있으면 터질랑 말랑 이게 되게 아슬아슬한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리면서 이제 그만해라 하고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술자리가 이어진 겁니다. 근데 기관장 강 씨가 갑자기 질문을 하나 던져요. 베트남 선원들에게 너네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이런 말을 질문을 듣고서 이 부반믹이랑 부이반홍이 가끔은 좋지 않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딱 들어보고 나니까 가끔 강 씨가 그랬대요. 이 기관사가. 너네 이렇게 할 거면 베트남으로 돌아가. 이런 말을 했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니까 뭐 그렇게 항상 좋진 않다. 가끔은 좋지 않을 때도 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답변의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강 씨가 화가 난 거예요. 막 두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던 또 이제 선장 양 씨까지 말을 거들면서 말다툼이 커진 거예요. 옆에서 선원들이 막 싸움을 말렸는데 결국 강 씨가 이제 화를 못 참고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부반믹이 분이 안 풀린 겁니다. 계속해서 남은 선장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선을 넘은 거죠. 가판 아래층으로 가요. 식당으로 가더니 30cm 길이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가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양 씨를 막 놀리는 듯한 말투로 선장님 굿맨, 선장님 베리굿 이렇게 막 조롱을 한 겁니다. 양 씨가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는데 조롱은 계속됐어요. 화가 나서 너네 그럴 거면 베트남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부반믹이 터졌다는 거죠. 이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었대요. 바로 이 선장의 뺨을 두 차례 때립니다. 선장이 뺨을 때린 게 아니라 부반믹이 선장의 뺨을 두 번 때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옆에 있던 베트남 동료들이 다 말렸는데 이미 눈이 돌아간 거예요. 말리는 동료들까지도 다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흉기를 들고 옆에 있던 동료들한테 너 죽고 싶냐? 상관 말고 꺼져라. 이러면서 막 협박을 했다는 거죠. 선장 양 씨는 가판을 벗어나서 조타실로 향합니다. 베트남 선원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베트남 선원들을 다 조타실로 호출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부반믹과 부이반홍이 미친 듯이 흥분을 하더니 나머지 베트남 동료들을 협박하면서 선장을 죽이자는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진짜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뒷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베트남 동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해요. 선장이 우리를 모은 걸 보면 이번에는 진짜로 강제 하선시킬 것 같은데 이거 선장 죽여야 된다. 너네 어떻게 생각하냐? 선장을 죽인들 본인들은 이 범행으로 결국 강제 하선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뒤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다른 동료들은 선장을 죽인다고? 그런 짓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거절합니다. 아니, 나 그런 짓은 하기 싫다. 그러면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혼자 이제 흉기를 차고 베트남 선원들이랑 조타실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장을 딱 마주치니까 갑자기 또 화가 폭발했다는 거죠. V반응을 제외하고 나머지 베트남 동료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립니다. 나랑 같이 이제 선장 안 죽일 거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놈이 허리에 흉기를 차고 있었잖아요. 이게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베트남 동료가 본 겁니다. 바로 흉기를 집어들고 조타실 밖으로 도망쳐서 바다로 던져버려요. 이거를 이제 다른 동료들도 보고 이거 좀 뭔가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조타실 밖으로 막 뛰어나서 몸을 피해요. 그러니까 이 조타실 안에는 부반믹, 부이반홍 그리고 선장 양 씨만 남게 된 거죠. 흉기가 지금 없잖아요. 던졌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막 부반믹이 양 씨하고 막 몸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동안 부이반홍은 뭘 하고 있었을까? 싸움을 말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흉기를 가지러 간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여러 개를 집어들어요. 그리고 조타실로 가기 전에 다시 그 도망친 동료들을 찾아가서 칼을 이렇게 주면서 같이 죽이자. 이렇게 또 요구를 한 거예요. 일단은 이 동료들도 무서우니까 흉기를 들고 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따라 나서는 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부이반홍이 조타실에 올라가자마자 다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흉기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이때 도망쳤던 베트남 선원 하나가 그 앞서 나왔던 항해사 이 씨에게 사건 소식을 알렸던 거예요.
나머지 선원들은 다 이제 창고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죠. 어쨌든 V반홍이 식당에서 다시 흉기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선장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V반홍이 조타실로 돌아와요. 그때까지도 막 두 사람은 뒤엉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반믹이 양씨 밑에 깔려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걸 보고 V반홍이 막 흥분해서 양씨 등을 내리친 거죠. 양씨가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미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양씨의 머리와 팔, 목 부위를 V반홍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부검에서 확인된 찔리고 베인 상처만 36군데였어요. 그렇게 양씨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근데 V반홍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또 지금 감정 안 좋은 사람 한 명 더 있었죠. 아까 술 먹다가 말싸움하고 들어가 버린 기관장 강씨. 강씨가 있던 선실로 숨어들어요. 강씨를 깨웠고요. 무려 28차례 흉기로 공격해서 살해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강씨가 엄청나게 저항을 강하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소름인 건 강씨를 28번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했던 V반홍의 행동이었어요. 혹시라도 강씨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회복을 해서 도망을 칠까봐 강씨의 발목을 끊어버립니다. 어디에도 못 가게. 그렇게 전신에 중상을 입은 강씨도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된 거죠. 강씨가 사망하고 나서 이 조타실에 있던 부반믹이 선실로 들어와요. V반홍이 흉기를 넘기면서 이제 사망을 확인하라고 말을 하고 한숨을 돌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부반믹이 받아든 흉기를 가지고 다시 조타실로 향합니다. 이때 시신을 발견한 항해사 이씨와 마주치게 된 거예요. 부반믹이 이씨를 이제 갑판으로 불러내요. 죽이려고 했었대요. 자, 근데 항해사 이씨는 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부반믹과 V반홍은 경찰에 잡힙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는 이제 이 사건 준비하면서 이 광현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긴장감을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텼을까? 그것도 4일 동안이나.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바다 한가운데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씨가 갑판으로 나와요. 너 나와. 이랬잖아요. 나와요. 잠깐 뒤로 물러나는 척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부반믹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바로 이제 흉기를 이 씨에게 빼앗기고 제압을 당한 거죠. V반홍도 이걸 보고 이 씨에게 달려들었는데 바로 제압당해요. 이분이 태권도 4단에 합기도 2단이래요. 근데 어떤 이런 무도 실력이라는 게 칼을 들고 덤비는 그리고 완전 무섭고 긴장되는 상황에서 지금 두 명이 덤벼든 거잖아요. 이런 되게 특수한 상황에서 이 무도 실력이라는 게 얼마나 드러날 수 있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력이 정말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V반홍은 그렇게 제압이 됐고요.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지 막 피 묻은 손으로 이 씨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항해사 이 씨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근데 앞으로의 상황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지금부터가 이제 더 끔찍하지 않을까, 더 막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지금 선장이랑 기관장이 살해를 당했죠. 이제부터 이 배의 유일한 한국인, 간부는 이 씨밖에 없어요. 살인자들이 진정됐다고는 해도 칼로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했던 놈들인데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누가 알겠냐고요. 그것도 한 배 위에서. 지금 사건이 벌어진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가 빅토리아 항인데 여기까지 가려면 1000km 이상. 그러니까 당장 출발해도 도착까지 최소 4일이 걸립니다. 4일 동안 배 안에서 이제 살인자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씨가 얼마나 침착하게 대응을 했냐면 일단은 한국에 있는 선사에 사건을 다 보고를 했고요. 해경에도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시신이 부패될 수도 있으니까 선원들이랑 같이 이제 시신을 냉동 창고로 옮겨놨어요. 남은 술들은 다 이제 바다에 버렸고요. 현장 수습은 대충 이렇게 해놨고 이제부터는 저 두 놈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되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씨라면. 저는 뭔가 결박을 해서 어딘가에 가둬놔야 되나? 왜냐면 위험한 놈들이니까. 이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또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씨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을 감금하거나 포박하지 않고 그냥 다른 선원들이랑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금이나 포박을 해두면 그 이외에 다른 선원들이 또 반발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난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대신 이 다른 선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같이 지내면서 쟤네들 무슨 짓 하는지 감시해. 그렇게 부반믹과 V반홍은 아무 제약 없이 다른 선원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이 씨가 그 V반홍을 불러요.
30회 가까이 사람을 이제 찔렀으니까 본인 손도 성치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치료해 준다면서 손을 붕대로 꽁꽁 감아 버립니다, 오른손을. 깁스한 것처럼 만들어서 아예 팔을 못 쓰게 만든 거죠. 동시에 지속적으로 해경과 본사와 연락을 이어가면서 상황을 보고해요. 본인은 이제 4일 내내 거의 잠을 못 잤고요. 조타실에서 배 운항을 맡았다고 해요. 부산해경은 수사팀 7명, 통역 2명, 유족 4명, 선사 직원 3명으로 팀을 짜서 빅토리아 항으로 향합니다. 혹시라도 범인들이 갑자기 검거를 이제 피하려고 돌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상 탈출을 시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빅토리아 항에 도착을 해서 광현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습적으로 검거를 하려고. 새벽 3시경에 수사팀이 이제 도선사와 함께 기습적으로 배에 올라타서 배를 빠르게 장악했고요. 2사람을 검거합니다. 자, 이게 기습작전이 가능했던 게 외국이라도 국내 선박에서는 한국 경찰에게 관할 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선상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한국 경찰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때문에 이 수사팀이 선상에서는 간단한 조사만 진행을 했고요. 바로 이제 국내 압송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원래 이제 출발하려고 했던 날짜보다 현지 사정 때문에 이틀이나 미뤄진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직항 노선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부다비를 경유해서 인천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범죄자 입국, 경유라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해경 측에서 설득을 했지만 끝내 입국을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해경 항공기로 이제 직접 데려오는 방법도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게 쉽게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경유지로는 이제 인도가 있었거든요. 인도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6월 30일에 간신히 인도 뭄바이를 거쳐서 한국으로 압송이 됩니다. 수사를 하면서 여러 사실들이 밝혀져요. 다른 사람들은 살해 요구를 받았을 때 다 거절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범행에서 2사람 손이 되게 척척 맞았었거든요. 단순히 일을 하면서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죠. 이 2사람이 고종사촌지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다른 선원들보다는 둘이서만 좀 자주 어울렸었대요. 이제부터는 제가 범행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 선장과 기관장으로부터 받은 어떤 비인격적인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한테 막 나가라고 했다, 막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게 너무 막 모멸감이 느껴져서 열이 받아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싶은 게 뭐냐면 다른 선원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이 기관장하고 선장 2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누구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법도 한데 듣지 못했다는 거죠. 해경도 뭔가 비인격적인 대우보다는 금전적인 이유가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면 여기에 격분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돈이랑 연관이 된다라고 봤냐면 얘네들이 회사에다가 보증금을 맡겨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랑 월급을 떼일까봐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오르기 전에 하나로 300만 원씩 자국 송출회사에다 보증금을 맡긴대요. 이게 이제 무단 이탈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장치인데 계약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돈을 다시 반환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300만 원? 300만 원이 얼마나 크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300만 원이면 2016년 당시 기준으로 베트남 4인 가족 1년 생활비에 해당하는 엄청 큰 돈이에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받던 월급이 10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자국에서는 되게 큰 돈이거든요. 생활비로 치면 4개월치 생활비를 한 달에 버는 거니까. 근데 배에서 내가 강제로 내리게 되면 월급은 물론이고 보증금 300만 원까지 못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이날 싸우면서 양 씨가 뺨을 맞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선장이 항해사한테 배를 돌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조타실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로 배가 이제 빅토리아항 쪽으로 뱃머리를 돌린 거예요. 평소에도 뭔가 좀 잘못을 하면 돌아가라, 다음엔 내보낸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은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항로까지 바꾼 건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그냥 강제 하선이에요. 보증금 못 받아요. 월급도 못 받고. 최종적으로는 부산해경에서 이것에 대한 압박감이 살인의 결정적인 동기라고 밝혀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죽여도 결국엔 강제하선 되는 거고 돈 못 버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죽이고 나서 이거를 뭔가 어떤 사고로 은폐를 하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강제하선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계획도 있지 않았을까. 좀 제가 생각해 본 거는 그 정도였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와요. V반홍은 무기징역, 부반믹은 징역 1년을 선고받습니다.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 대한 살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고 재판부가 밝혀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자고 있던 기관장까지 살해한 점도 지적을 합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기각을 하면서 1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V반홍이 상고까지 하거든요. 결국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요.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항해사 이 씨죠.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정도일 수도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이 살인자와 함께 나흘을 버텼다는 거는 보통 담력과 기지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씨는 그저 1등 항해사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말로 그동안의 심경을 대신했다고 해요. 이분에게는 살아 돌아왔다라는 안도감 이상으로 동료에 대한 안타까움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